100kW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량이 형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없냐면 다른 동급의 발전소보다 60% 정도의 발전량밖에 보이지 않아요. 상업용 발전소는 발전량이 결국 수익이기 때문에 최대한 발전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 발전소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발전량을 보이지 못하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발전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대략 한 70%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60% 정도로 이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챙겨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러 갔어요. 하루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현장에 도착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발전소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인버터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출력을 보이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사 조건을 확인을 해서 지금 이 정도 날씨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굳이 계측기계를 이제 통하지 않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한 60% 정도밖에는 발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 이 발전소는 한 10년 정도 운전을 한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운전을 했으니까 내구성 면에서도 나름대로 손실이 있을 거를 이제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 발전소에 비해서 60% 정도밖에는 발전을 못한다는 거는 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을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발전소는 이제 16장 직렬로 18병렬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지판은 큰 전지판은 230W 전지판이었어요. 어느 회사 전지판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인버터도 어느 회사의 인버터라고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대략 유입되는 개방 전압이 한 650V 정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650V DC 볼트라고 표시를 할게요. 얘가 만약에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전압 강화가 확 일어납니다.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대략 한 590 DC 볼트 정도로 전압이 강화가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이 부분은 얼추 맞았습니다. 약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전지판이 대략 한 10% 정도 손상이, 한 5% 정도 손상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전압도 약간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류량도 약간 줄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충분하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DC 전류량이 불규칙해요.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버터에다가 물려가지고 동작을 하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최대 동작 전압이거든요. 590V가 동작 전압인데 전류는 16장 1직렬이니까 대략 한 10A 이상,
10A 이상, 15A 정도까지도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대략 한 5에서 9A 사이를 아주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통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7A가 전류가 걸리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계측기상에서는 이 소수점 뒤에까지도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이 전류계, DC 전류계 상에서 이 뒤쪽에 소수점 2개짜리는 사실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수치가 변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변한다 그래도 이 소수점 이하만 변하는 거지, 앞에가 변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납득하기가. 그런데 여기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A에서 순간적으로 뭐 7A, 8A로 이렇게 갔다가 8A에서 다시 6A로 갔다가, 이것들이 그냥 거의 0.5초 사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DC 전류가 맥동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DC 전류가 이렇게 맥동을 하게 되면 인버터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지판의 특성상 DC 전류가 이렇게 맥동칠 수는 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는 이렇게 맥동을 칩니다. 어떻게? 전지판 앞에다가 널찍한 판때기로 뭐 거의 뭐 순간적으로 햇빛을 비췄다가 햇빛을 가렸다가 햇빛을 비췄다 햇빛을 가렸다 하면 이렇게 전류량이 급격한 변화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인버터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설마 인버터가, 역시 한 10년 정도 운전이 된 인버터예요. 그리고 얘는 센트럴 인버터입니다. 그러니까 MPPT가 한 개예요. MPPT가 한 개. 그러니까 인버터가 하나의 MPPT를 갖고 있으면 이 MPPT 알고리즘이 조금만 이상했어도 전지판에서 아무리 많은 전력을 인버터 쪽에 보내도 효과적인 출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참고로 지금은 스트링 인버터를 쓰잖아요. 스트링 인버터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100kW급 스트링 인버터 같은 경우는 MPPT가 5개 이상 들어가 있어요. 5개 이상 MPPT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개의 인버터는 하나의 인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효율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렇게 센트럴 인버터 같은 경우는 MPPT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 발전량이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전류량이 불규칙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원리를 생각을 해봅니다. 인버터는 DC 모듈에서 전류가 발생이 돼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오면, 전류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전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버터는 전류를 흡수합니다. 흡수. 그러니까 흡수라는 표현보다 땡겨간다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확 땡겨가서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 장치. 인버터 내부에는 이렇게 저장 장치가 있어요. 응답이 굉장히 빠른. 이게 이제 콘덴서예요. 캐패서티. 콘덴서에 저장을 했다가 저장을 해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스위칭을 합니다. 스위칭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전류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알고리즘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MPPT입니다. 최종점 출력이라고 그래서 인버터에 들어오는 전류를
최대한 손실 없이 출력을 해내는 알고리즘이 MPPT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MPPT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현상이 설명이 됩니다. MPPT 알고리즘은 첫 번째,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MPPT 알고리즘이 실제로 구현되는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버터 내부에 전체 MPPT가 구현되고 있는 이 하드웨어에 아주 사소한 부품의 변형이나 아니면 성능 저하로 인해서 센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MPPT가 구현이 돼서 MPPT가 동작을 하는데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버터가 전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다가 못하다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시간이란 우리는 보통 1초, 2초 단위가 기본 시간 단위지만 자연계에서 시간은 1000분의 1초입니다. 물리에서 시간은 1000분의 1초 단위예요. 그러면 MPPT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1000분의 1초 단위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MPPT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동작을 못한다. 그것이 소프트웨어적인 오류이건 아니면 MPPT가 구현될 수 있게 각종 조건을 조성을 해주는 센서나 아니면 그 센서 값을 받아가지고 MPPT를 동작을 시키는데 무리 없게 구현을 해주는 부품의 문제일 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실제 발전량도 상당히 많이 낮아지지만 실제로 출력 전류가 맥동을 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출력 전류가 인버터에서 최종 출력이 이 DC 전류가 춤추는 것만큼까지는 아니라도 춤을 춥니다. 상당히 큰 진폭으로 춤을 춰요. 왜 DC 상태만큼 효과적으로 맥동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센트럴 인버터는 최종 출력이 트랜스로 출력을 합니다. 보통 CT라고 하죠. CT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 CT가 기본적으로 전류를 또 안정화시킵니다. 약간의 손실을 감소하고 CT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액턴스가 발생이 되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CT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전류라 할지라도 트랜스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작아져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전자 부품이나 아니면은 기계에서는 쉽게 해서 뭐 동작 상태나 아니면 운용하는 전류의 상태를 안정화시키기도 하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점검 의뢰를 받고 현장을 갔고 자, 조사를 했으니까 보고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약식이지만은 저는 점검 보고서를 써서 문서로 이제 보고를 해 드리는데 이런 가능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전문가인데 현장에서 꼭 집어서 원인을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인버터 쪽의 결함이라면 인버터의 동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당히 고급의 계측기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현장에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측기상에서 보이는 이런 맥동 현상이나 전류의 급격한 불균형은 그냥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해서요. 일단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제가 살짝 이제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처음 설치했을 때부터 다른 발전소에 대해서 70% 정도밖에는 발전량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쉽게 얘기해서 새 인버터고 새 전지판인데 입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나쁘지 않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70% 정도밖에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전지판의 문제일까? 전지판은 신뢰할 만한 회사의 물건이었어요. 육안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DC를 처리해서 AC로 변환해주는 인버터 쪽의 문제인데,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특정한 A라는 회사가 100kW 인버터를 출시를 하고 현장에다가 보급을 했는데 자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인버터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스위칭 소자가 소손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터졌다고 얘기해요. 흔히 말해서 이제 IGBT가 이제 터졌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A라는 회사가 특정 시기에 100kW 인버터들을 현장에다가 쭉 납품을 했는데 아주 상당수 인버터들이 최고 출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IGBT가 자꾸 손상을 입게 되면 인버터 제조회사로서는 사실은 엄청난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IGBT가 최대한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류를 제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버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가정이 현실로 들어맞는다면 상당 부분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부터 70% 정도밖에 발전량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자, 어쩔 수 없이 인버터의 역류를 제한을 하게 되면 인버터 안에 계속 전지판으로부터 들어오는 전류 자체가 포화 상태로 이르게 될 거고, 얘는 점진적으로 인버터의 하드웨어에 나쁜 영향을 계속 미쳤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각종 소자의 변형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발전소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전지판 제조회사에다가 전지판을 2장을 보내서 일단 테스트를 의뢰한 상태예요. 어떤 결과 보고서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대충 예상하건대 문제없다 이런 보고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행히 이 발전소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전지판이 2장이 있어서 아마 2장을 보냈는데, 한 장은 사용하지 않은 전지판하고 사용하고 있던 전지판을 섞어서 2장을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전지판의 상태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주택용 인버터를 하나 가지고 가서 지금 16장으로 이렇게 쭉 하나의 어레이를 구축한 라인을 하나 분리를 해서 요 중간을 자른 다음에 요렇게 따서 주택용 인버터에다가 물려가지고 출력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을 하면 거의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저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 사업용 발전소들 있죠. 100kW, 200kW, 300kW 이렇게 되는 발전소들에 대한 점검을 간혹 받습니다. 금액은 대략 한 50에서 한 7, 80 정도 받아요. 용량에 따라서. 뭐 그 금액이 많다, 적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 어쨌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동원하고 제가 그동안 쌓았던 경험을 최대한 바탕 삼아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사업주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맹점이 뭐냐면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회사들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지판이긴 하지만 모든 데이터와 그 다음에 출력을 담당하는 인버터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인버터 제조회사로 다 던져버리고 말고, 인버터 제조회사에서 못 고쳐, 인버터 바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똑같이 그냥 사업주한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초의 태양광을 구축을 해도 인버터를 동작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통 인버터를 구매할 때 인버터 제조회사가 와서 시험 가동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달고 계약을 하거든요. 당연히 사용전 검사나 뭐 이런 이제 안전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응대를 못하니까 인버터 제조회사에서 와서 전문적인 내용까지 응대를 해가면서 검사를 통과시켜 주는 거를 다 요구를 합니다. 거의 열이면 열 태양광 업체들이 최초에 그 인버터를 시동하고 할 때는 인버터 제조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어떤 이제 극명한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상업용 태양광의 역사가 20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REC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태양광을 통한 수익이 급감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가치,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이나 아니면 환경보호나 아니면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전력을 생산하는 도구라는 어떤 시대적인 가치나 어떤 사회적인 가치는 무시하고 오로지 수익에만 몰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계속 확장을 하고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REC 가격에 대한 변화가 엄청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완전한 전기 시대로 돌입한 이 시점에서 좀 더 좋은 전력, 환경과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전력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맞고요, 역사적으로도 맞고요, 미래 후손에게도 맞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최근에 급격하게 낮아진 설치 가격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어서 지금 당장 뭐 REC가 대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잠깐 동안 충격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계속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속 시원한 답을 드리는 영상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여라도 이와 같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발전소 소유주분들께서는 나름 참고하시고 뭔가
좀 긍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